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론 2장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파트입니다. 빨간색 필수학습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은 이제 빨간색 필수학습으로 우선순위 꼭 두시고요. 최근 5년간 출제문항서 한 해에 2문제까지도 나왔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출 포인트 보기 전에 크게 행정의 역사에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예.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영역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자. 여기서 다른 영역이 바로 뭘까요? 지역사회복지론에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뒤로 가서 이제 행정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2000년대 이후 뭐 전달체계 개편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법제론에도 또 나올 수 있고요. 지역복지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놓치지 마라 그 얘기이고요.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예,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역사 문제에선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문제 옷을 입고 나온다. 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설명해주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특히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 신보수주의의 등장 에 따른 작은 정부, 민영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회복지행정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공부하실 때 우리나라는 조금 공부가 짜잔짜잔하고 촘촘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냐, 순서 몇 년도 좀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행정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부터 볼게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봤더니요. 21회 때 기출이 됐네요. 자,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출현 1920년대까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30년대에서 60년대 사회복지행정의 확립해갖고 7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 흐름들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 사회복지행정은 첫 번째 자선조직협회 조직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복지행정을 얘기할 때 뭐 1877년에 자선조직협회의 조직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공동모금회가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의회 조직 이런 내용들 정도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뭐 20세기 초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교과목 신설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1929년 밀포드 회의 아시죠? 이 밀포드 회의는 행정론에서도 좀 의미를 갖습니다. 좀 추가해서 메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밀포드 회의가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O라는 전통 3대 방법론 외에도 행정도 이제 중요한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으로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과목 신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전통 3대 방법론 외에도 행정론이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인정이 됐다. 그게 뭐다? 1929년의 밀포드 회의다. 추가 메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번에는 행정의 발전기인데요. 1930년대에서 60년대.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30년대 바로 어떤 때입니까? 1920년대 말부터 이제 그 Great Panic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나타나게 되죠. 공황이 나타났다라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의 모순이 리얼하게 나타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리얼하게 나타나면서 더 이상 빈곤의 문제를 개인 탓하기가 어렵고 구조에 따른 빈곤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공황. 예, 바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공황 이런 걸로 1930년대에 와서는 공공사회복지 행정이 확대됩니다. 특히 1935년 뭐죠? 1935년 소셜 시큐리티 액트 사회보장법이 통과되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사회보장법의 통과라는 게 1935년에 바로 구조적 빈곤, 구조적 실업을 인정한,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적 투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 다음에는 행정적 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생길까요? 효과적으로 썼어? 효율적으로 썼어? 합리적으로 썼어? 예산은 투명하게 썼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이 이제 여기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935년 사회보장법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교육의 발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의 확충.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오면서 빈곤의 이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특히 6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가 되고요. 헤드스타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움직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공적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말 그대로 60년대 말부터 비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근데 왜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90년대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60년대 말부터의 그 비판, 공공행정이 그렇게 확대됐고 효과, 효율, 뭐 합리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실제로 큰 변화가 없다면 이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쓴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런 문제들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화, 예, 바로 사례관리가 등장했고 통합화가 등장했다는 건 뭡니까? 서비스의 분절성의 문제, 산재성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중복이 생기고 누락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례관리, 복합적인 욕구에 중복 누락 없이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좀 서비스해보자 이런 어떤 것들. 그러면서 이제 행정의 전문 학술지 발간이라거나 사회복지 행정의 학문적 체계 확립. 미국은 특히 사회복지 행정의 학문적 체계 확립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 민영화가 나오고 재정관리와 마케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요게 바로 지금 70에서 90년대니까요. 민영화랑 재정관리 마케팅은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등장입니다. 정책론에서 많이 배우셨죠? 신보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바탕으로 한 정치 노선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표방했던 뭐 레이건 행정부를 대표로 해갖고 경제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고요. 이쯤에서 80년대 또 레이건과 짝짝꿍이 맞았던 저기가 바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신보수주의, 우리가 대처니즘이라고 하죠. 예,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로 공적인 역할이 확대됐던 것이 축소됩니다. 신보수주의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민영화를 강조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움직임이면 행정도 축소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어떻게 하면 마케팅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비영리 조직마저도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요. 행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증가하고 행정은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요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정도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제시한 그 노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신공공관리론, 신보수주의가 채택했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신공공관리론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기업의 경영 방식을 공공정책에 도입을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장 원리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과, 고객, 그 다음에 뭐 경쟁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으면서 바로 능률성에 치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강조된 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최근에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관련된 게 행정론의 문제로도 나왔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행정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시민을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을 누구로 보는 거죠? 시민을 고객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켓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 원리를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성과, 고객, 경쟁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능률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신공공관리론에 반대하는 입장까지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서비스론에서는 어떤 입장입니다. 여기서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게 옳지 않다. 시민은 누구여야 된다? 시민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민이어야. 시민을 왜 마켓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공관리에서 시민을 시장 원리로 대하느냐. 시민은 고객 아니다. 커스터머 아니고 시민은 시티즌, 시민이어야 한다. 공적 가치, 공평성의 가치, 책임성의 가치, 시민권적 권리 제대로 살려라 이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 메모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 재정관리와 마케팅 강조, 이 작은 정부를 강조한 건 신보수주의이고요. 신보수주의가 채택한 행정의 원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면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은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요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관련 기출회독이나 기본서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문제가 나올 때 좀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90년대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정부 역할이 축소되고 예산 감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민영화를 한다라는 건 공과 민의 경계를 흐릿하고 모호하게 하는 거지. 예.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 시대 같이 국가가 여기서 하고 민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게 너랑 나랑은 파트너야. 이런 식의 입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동향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공과 민의 경계가 90년대 이후의 동향은 어때요? 더 분명해졌다? X이죠. 공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엄격한 구분이 없어졌다. 민영화가 증가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만큼 민간과의 외부 계약을 통한 민간의 직접 서비스 역할이 증대됐다.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개인의 책임이라거나 자조에 대한 강조, 자립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양한 조직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복합적 욕구에 반응해라라거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흐름에 대한 문제, 동향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의 흐름도 지금 언급해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상대적으로 기출이 행정론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기출 분포를 봤더니요. 20, 21, 22에 3년 동안 사회복지 행정 우리나라의 역사 부분은 기출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는요. 1900년부터 1945년까지를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1946년에서 70년대를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토착적인 어떤 서구의 어떤 자선조직회나 인보관 이런 어떤 것들의 역사하고는 좀 달랐죠. 이제 외원 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라는 개념들이 좀 소개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 일로 이제 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80년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옆쪽에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 그 다음 2000년대 이후가
중요한 전달체계 개편이나 이런 내용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쭉 볼 건데, 특히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2000년대 이후 요 다음 쪽수죠. 예, 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도, 그다음에 어떤 사건, 그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1900년에서 1945년, 일단 1906년에 반열방 원주지요. 1921년 태화여자관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반열방 원주는 이북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최초의 뭐 사회복지관의 모습은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뭐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의 전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최초의 사회복지관의 모습을 띠지 않았는가라는 역사적 의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에 이제 조선고령이 제정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생보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게 되죠. 국기법 전까지는 생보법의 이 조선고령의 어떤 성격들이 좀 담겨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기법이 갖는 의의가 큰 거죠. 시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권리로서의 어떤 성격의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연결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46년에서 1970년대 보시면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인데요. 외국 원조기관들의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구, 시설보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국 원조기관들, 예, 외국 원조기, 우리나라는 이제 전후라거나 아직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이나 정책이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외원기관들이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 원조기관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 역사의 특수성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195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바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해갖고요. 52년에 요 결성되는데 요것도 뭐 역사의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때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카바가 바로 이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좀 더 제대로 잘 도와보자 해서 이 외원기관들이 이제 카바를 결성하는 요것도 좀 요 역사 안에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카바는 지역사회복지론 가면은 카바의 의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그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연결은 지금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때 외국 원조기관들이 도운 내용에서는 시설보호, 긴급보호 구호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수용시설, 그러니까 이용시설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역사에 관한 지문이 나오는데 뭐 이용시설 중심의 뭐 외원기관들의 활동이 컸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수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그 중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잠깐요. 이후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개정들을 하게 되고, 개정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 이제 다뤄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행정 교과목의 신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연도 70년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본격화라고 말하는 게 1980년대, 90년대인데요. 이때 이제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시행입니다. 예, 공공복지행정의 체계가 마련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뭐예요?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용어가 뭐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고 별정직이었습니다. 역사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에 많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초기 역사로 많이 등장하는 게 태화여자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예, 요것도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 및 복지사무소 전담기구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요.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죠. 그래서 별정직이었던 게 이제 일반직으로 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이 전환은 1999년부터 실시되고 신규 임명은 2000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시범 사업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1995년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꼭 아셔야 되고요. 요 시범 사업은 요 뒤쪽으로 가시면 바로 2004년에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또 하게 되거든요. 요거 아주 시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 시범사업 보건복지사무소, 2004년도의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사무소 꼭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보건의 공적 최일선 전달 체계가 보건소가 있듯이 복지도 최일선 전담 사무소, 최일선 전담 전달 체계를 만들고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는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시범 사업을 한 거는 또 중요한 의의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 용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지만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도 문제로 나온다 했는데요. 바로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굵직굵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의무화입니다.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대에 제정이 됐고요. 그 사이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은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97년도요. 예, 그래서 이 97년도 개정 내용에는 지금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의무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이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평가제도의 의무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외에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이 97년도에 평가제도 의무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뭐 계속 허가제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개인도 휴먼 서비스를 참여하고 싶다면 이제 개인도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이제 휴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됐다라는 거고 이런 어떤 사인들이 이제 민영화하고도 되게 맞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97년도에 중요한 게 1급 사회복지사 라는 1급 사회복지사 제도, 그리고 이 1급은 반드시 법정 국가고시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은 이 외에도 몇 가지 뭐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요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평가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1급을 시험은 법정 국가고시로 보게 했다. 요 내용들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토대로 공공복지행정의 변화. 예, 그래서 이 국기법은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시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시혜가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은 권리다라는 시혜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바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오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인데 2000년대 이후 꼬기 붙을 만큼이나 중요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유 이렇게 많은데 아는데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지금부터 또 더 많이 중요한 것들을 또 강조도 하겠지만 역사에서 조금 가장 흔하고 꾸준히 나오는 문제 패턴이 조합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거나 사건을 나열하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거나 1번부터 5번까지 쭉 어떤 사건들을 말을 하고 시대가 다른 하나는 해갖고 뭐
4개는 2000년대, 하나는 90년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건과 연도, 시기를 암기한다라는 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예,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인데요.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의 시행. 아까 1997년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내용에서 1급은 국가고시로 봐라라고 내용이 들어간 거고, 그에 따라 제1회를 실시한 건 2003년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3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19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시험에 19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하고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요거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에도 둘 다 뜬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것도 뭐 너무나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또 그 다음에 민간협력의 대표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때는 복지계획이었고요. 예, 복지협의체였고요. 이제 이게 또 바뀌게 되죠.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2015년에 오면, 아까 제가 이거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연결을 하나 해야 돼요. 비교 연결하라는 얘기죠. 200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게 했는데 2015년에 관련 법이 바뀝니다. 그 법률의 명칭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비중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거 뭐 여러분들 법제론에서도 이 법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화합니다. 예, 복지계획이 보장계획으로,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예, 법에서 복지하고 보장이라는 의미는 정말 뭐 그 정책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냥 요것들 글자 하나 틀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인용합니다. 예컨대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복지계획으로 되었다 하면 완전히 틀린 거다, 그 얘기예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이런 것들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들 좀 보시고요. 2007년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2007년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09년 희망복지 전달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요거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요것도 시험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정말 단골손님이에요.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그러니까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특히 희망복지 지원단이 통합 사례 관리와 관련되는데 설치하는 단위가 읍면동 아니고 시군군이라는 거예요. 시도 아니고 시군군이라는 거. 이런 깨알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이죠. 2012년에 부분 개통하고요. 2013년에 완전 개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전에 요거는 이제 이쪽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요. 특히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은 정말 큰 의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을 여러 부처에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나 누락 혹은 가짜 수급자가 찾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을 바로 사업별이 아니라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구축이 됨으로써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가짜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아주 중요한 그 전달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체계의 아주 중요한 개편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단골 손님이 2016년 읍면동 복지어부와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읍면동 복지어부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최일선 전달 체계가 제대로 살아있게 생활 밀착형 복지를 하겠다. 맞춤형 선제적 복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읍면동 복지어부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더욱더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어때요? 바로 최일선 전달 체계가 살아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가 강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그 다음에 2018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계획이 발표되고요. 이제 2019년 시도 단위의 사회 서비스원 출범. 사회 서비스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비스의 어떤 질적 제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 우리가 잘 아는 그 활동보조원이라거나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 될 때 돌봄 서비스도 질이 좋아진다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고용과 관련되고 또 이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돼 갖고 바로 사회 서비스원이 출범됐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도 굵직하지만 2022년에 요거 한직도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또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편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나온 것 정도는 반드시 다 아셔야지 여기서 더 추리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시험에 다 언급이 되는 내용들만 이미 추려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어떤 내용인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건 기본 강의를 할 때 제가 연관 설명을 좀 더 했고요. 여기선 요약 강의라 요 정도 하는데 부탁드리는 건 요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어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행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쭉 흐름들을 볼 때 일단은 시설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질적 제고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겠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이 강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민영화의 영향으로 경쟁 조직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좀 개선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고요.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주권, 수요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이런 어떤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의 흐름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보다 보면 여기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너무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사회보자 정보 시스템의 완전 개통, 아까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2016년 읍면동 복지어부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요것도 자주 좀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요런 것들은 진짜 단골 손님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복지계획이 2015년 관련 법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이 바뀌면서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시험이 좋아하니까 더 이상 선별하지 마시고 진득이 앉아서
암기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2장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봤습니다. 자, 2장 행정의 역사는 최근 5년 동안 매회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우선순위를 더 드렸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최근 10년의 통계를 키워드별로, 기출회독이 이제 우리가 키워드별로 됐는데 다시 한번 10년의 통계를 봤더니 지금 본 내용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16문제나 나왔고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역사는 한 문제라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비중을 더 둬야 되고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깨알 암기를 해야 된다. 연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비중들을 조금 알고 공부하는, 요약집은 지금 막바지 학습이기 때문에요. 기출의 비중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공부하는 거하고 시간 효율성이나 학습 효과성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와, 이거 다시 한번 볼 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우리나라 위주로 다시 한번 훑어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